일반인 골다공증 환자는 하루 3잔까지, 고지혈증 환자는 2잔까지, 당뇨 환자는 1잔까지 괜찮아요. 믹스커피 드시고 나서 당이 250 이상 넘어간다든지 당화혈색소 8이 넘는다든지 하면 아예 드시면 안 돼요. 가 아니고 우리 믹스커피 뒷부분에 보면 설탕 조절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최대한 설탕이 안 들어가게 잘 조절해서 드시면 돼요. 일반인은 식후 2시간, 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당뇨 환자는 식후 3시간 후에 드시면 췌장에 부담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믹스커피는 문제가 없어요. 엄빠들 혹시 달달한 믹스커피 좋아하시나요? 저는 점심 먹고 오후 3, 4시쯤 되면 꼭 달달한 게 땡겨서 믹스커피를 마시곤 하는데요. 엄빠들 중에 이 믹스커피를 정말 많이 좋아하지만 몸에 안 좋은 거 아닐까?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그런 엄빠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혹시라도 혈당 관리 때문에 고민이 있거나 고지혈증 등의 질환으로 먹고 싶은 믹스커피를 드시지 못하고 있는 엄빠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믹스커피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믹스커피는 몸에 안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말 의외로 많은 장점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장점은 치매 예방 효과인데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는 커피가 뇌졸중과 치매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했다고 해요. 이 연구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요. 매일 커피 2잔에서 3잔 정도 마시거나 커피와 차를 4잔에서 6잔 마신 사람의 치매 발병률이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28%나 낮았다는 거예요. 뇌졸중 위험은 32%나 낮았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해당 논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카페인의 뇌각성 효과가 치매나 뇌졸중 발생 위험을 줄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해요. 당뇨가 많은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믹스커피에는 당류가 5g 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사과 한 개가 26g, 우유가 10g, 요플레가 9.6g 인 거에 비하면 믹스커피가 절대로 많은 수치가 아니라는 거.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엄빠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 프림이 들어있는데 그게 지방이라서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프림 안에 들어있는 그 지방이 포화지방이라는 건데 신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많이 먹으면 정말 좋지 않은 건 맞아요. 근데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프림은 포화지방이 1.5g 함유돼 있어요. 우리가 자주 마시는 우유 한 잔보다도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 믹스커피 하루에 얼마만큼 먹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일반인 골다공증 환자는 하루 3잔까지, 고지혈증 환자는 2잔까지, 당뇨 환자는 1잔까지 괜찮아요. 믹스커피 드시고 나서 당이 250 이상 넘어간다든지 당화혈색소 8이 넘는다든지 하면 아예 드시면 안 돼요. 가 아니고 우리 믹스커피 뒷부분에 보면 설탕 조절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최대한 설탕이 안 들어가게 잘 조절해서 드시면 돼요. 마시는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요? 일반인은 식후 2시간, 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당뇨 환자는 식후 3시간 후에 드시면 췌장에 부담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믹스커피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공복에 커피를 드시는 엄빠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엄빠들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속이 많이 쓰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속 쓰림이 지속되다 보면 미산이 역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드시기보다는 오전 10시 이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제가 왜 오늘 믹스커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냐면 사실은 저도 믹스커피가 몸에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먹고 싶은데 못 먹었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거나 오후 3, 4시쯤 되면 달달한 거 땡기잖아요. 그때 저는 믹스커피가 진짜 많이 생각나는데 안 좋다고 하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방도 들었다, 혈당도 높인다, 뭐 몸에 다 안 좋다 이러니까 엄청나게 고민만 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제가 직접 준비를 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몸에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믹스커피 한 잔 먹으면
오후에 간식 생각도 안 나고 더 힘내서 일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달달하니 맛있는 믹스커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믹스커피가 몸에 안 좋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너무 많이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들었어요. 성분들을 요목조목 다 살펴보고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몸에 나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한 잔씩 먹는 걸 감안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빠들 한두 잔 마시는 거에 너무 큰 죄책감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끊어야겠다. 강박관념을 갖게 되면 그게 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믹스커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맛있는 믹스커피 드시고 싶은 분은 제가 아래 링크 줬으니까 거기를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당뇨가 있으신 엄빠들을 위해서는 스테비아가 들어간 믹스커피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연말 되니까 약속 많으시죠? 저희 엄마가 작년 연말에 이런 일이 있으셨어요. 친구분들이랑 모임 가셔서 해물찜을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혈당을 재봤는데 왜 이렇게 높지? 하셨던 거예요. 평소에는 108, 110 이렇게 나오는데 그날은 평소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거예요. 엄마 말로는 특별히 많이 드신 것도 아니고 평소처럼 양을 지켜서 드셨다는데 말이죠. 근데 아침에 눈 떴을 때 몸이 조금 무겁고 얼굴이 살짝 붓고 조금 피곤해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술도 안 드셨다는데 왜 그럴까? 근데 이게 저희 엄마만의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연말만 되면 공복 혈당이 120, 130에서 안 내려오고 얼굴은 퉁퉁 붓고 전날 회식 여파로 하루 종일 피곤해하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어제 술 때문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시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 원인이 따로 있더라고요. 실제로 연구를 보면요. 기름진 음식에 탄수화물까지 같이 먹으면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확 올라간다고 해요. 왜냐하면 간이 밤새 포도당을 더 만들어내거든요. 여기서 아주 잠깐만 우리 몸속의 원리를 딱 30초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걸 알아야 내 몸을 지킬 수 있거든요. 우리 간은 평소에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하나는 해독이고 하나는 또 혈당 조절이에요. 그런데 술이 딱 들어오잖아요. 간한테는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야, 알코올 독이 들어왔다. 하던 일 다 멈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간은 혈당 조절이고 뭐고 밤새도록 알코올을 해독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먹은 안주, 튀김, 전, 치킨 이런 탄수화물들이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는데 아무도 이걸 처리를 안 해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신 직후에는 혈당이 떨어지는 것 같다가 새벽이나 아침에 갑자기 반동해서 혈당이 미친 듯이 치솟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인에게는 술 자체보다 술과 안주 조합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겨울만 되면 아침 혈당이 더 잘 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겨울에는 우리 몸이 생존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이 기본적으로 더 많이 나와요. 이 콜티졸이 올라가면 간이 포도당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인슐린 감수성은 떨어지면서 아침 혈당이 평소보다 더 높게 유지가 돼요. 거기다가 날씨가 요즘처럼 추워지면 혈관이 자연스럽게 수축을 하게 되잖아요. 혈관이 좁아지니까 인슐린이 세포까지 이동하는 속도도 느려져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겨울에는 유독 아침 혈당이 더 잘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와요. 전날 뭘 먹었는지보다 다음날 아침 첫 끼를 어떻게 먹느냐. 이게 혈당 회복에 훨씬 더 결정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아침은 혈당 시스템이 가장 예민한 시간대이기 때문이에요. 밤새 처리를 못한 포도당이 아직 혈관에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아침에 탄수화물이 확 들어오면 혈당 스파이크가 한번 크게 일어나요. 근데 반대로 단백질 위주로 아침을 시작하면 속도가 잡히면서 혈당이 안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이 요즘 같은 연말에는요, 아침 첫 끼에 뭘 드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아침에 뭘 먹어야 할까요?
보통 술 먹고 난 다음 날에는 속 푼다고 누룽지, 죽, 햇반 이렇게 간편한 거 많이들 드시잖아요. 근데 이거 다 탄수화물 덩어리예요. 아침에 혈당 폭발하기 딱 좋다는 거죠. 특히 죽이나 누룽지 있죠? 이게 당뇨인한테는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쌀을 푹 끓여서 끈적끈적하게 만들었다는 건요, 이미 소화되기 좋게 다 분해를 해놨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입에 들어가는 순간 위에서는 소화를 하지 않아도 소장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소장에서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혈당이 엄청 빠르게 올라가요. 해장하려고 누룽지, 죽 먹다가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 맞고 혈당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 보면 요거트에 견과류 넣어 먹거나 시리얼 이런 것들도 많이들 드시는데요. 근데 이것들은 성분으로만 보면 완벽합니다. 근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제 저녁에 술 마시고 속쓰린데, 날도 추운데 차가운 요거트로 해장이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니 해도 우리 한국인은 뜨끈한 밥에 국물 들어와야 뭔가 한 끼 제대로 먹었다,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숙취 때문에 뜨끈한 거 먹고 싶은데 흰쌀밥, 누룽지는 혈당 폭탄 맞고, 잡곡밥은 소화가 조금 안 돼서 꺼끌꺼끌하고 속도 불편하고, 도대체 뭘 먹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술 마신 다음 날에는 위장 기능도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잘못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고, 화장실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열심히 찾아보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바로 우리가 자주 먹는 밥, 이 밥을 바꿔보자 라고 말이죠. 그러면 밥을 어떻게 바꾸는데 생각이 들 텐데요. 탄수화물로만 채운 밥이 아니라 단백질과 함께 균형 잡힌 밥, 그런 밥을 먹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요, 쌀알 사이사이에 단백질이라는 그물망을 쳐주자는 거예요. 원래 흰쌀밥은 먹자마자 당이 빠르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단백질이 같이 들어오면 당을 천천히 내놓게 되거든요. 해장에 필요한 따뜻한 밥은 먹으면서 혈당 스파이크는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한 거죠. 사실 연말에는 반찬 조절하기도 어렵고요. 외식도 많고 야식도 잦아지거든요. 그래서 딱 하나, 집에서 먹는 밥, 이 밥을 단백질이랑 같이 먹어보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하나만 바꿔도 혈당이 정말 안정되니까요. 아니 그걸 누가 모르냐, 뭐 이렇게 뻔한 걸 얘기를 하냐 싶으실 수도 있지만요,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뇨는 오로지 약만으로는 해결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생활 습관을 고치는 쪽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뇨는 생활 패턴 전체가 만들어내는 병이잖아요. 실제로 당뇨 관련 책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당뇨는 식습관 병이다. 증상만 누르는 약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식사 관리가 잘 되고 혈당이 안정적이고 합병증이 없다면 절제된 음주는 괜찮다라고 말이죠. 대신에 안주 선택이 혈당을 결정한다고요. 결국 당뇨는 연속성의 병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쌓이고 매일매일 조금씩 회복되고, 작은 습관 하나가 다음날, 다음 주 컨디션을 바꾸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회복할 수 있는 아침 첫 끼, 회복 끼니였어요. 아침 첫 끼는요, 하루 혈당선을 결정하는 출발점이에요. 탄수화물 위주로 시작하면 스파이크가 2차로 시작되고, 단백질 기반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돼요. 연말처럼 일정이 흐트러지는 시기일수록 이 첫 끼 버튼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혈액투석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오시는 분들의 거의 98%가 당뇨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진짜 연말만 되면 다들 얼굴이 붓고 체중이 엄청 좀 늘어난 상태에서 오시는 거예요. 투석하기 전과 투석 후에 몸무게를 재야하기 때문에 투석 전에 몸무게를 재실 때 제가 조심스럽게 옆에 가서 여쭤보거든요. 오늘 조금 무거우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다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붕어빵 먹었어. 호떡이 너무 먹고 싶어서 참다가 먹었지. 2개 먹었어, 2개. 모임 있어서 술 마셨어요. 뭐 이렇게 다들 말씀을 주세요. 사실 그 중에는 그냥 붓는 정도가 아니다 싶은 분들도 조금 있었어요. 반지를 끼고 오시던 분 같은 경우에는 반지가 이게 안 빠질 정도로 손이 조금 붓거나 신발이 꽉 껴가지고 슬리퍼를 신고 오시거나 눈 위쪽에 여기 눈두덩이라고 하나요? 여기가 수분이 찬 게 보여서 조금 평소보다 탱탱해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보일 때마다 조금 마음이 많이 철렁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음식을 잘못 먹었다라는 문제로 끝나진 않기 때문이에요. 투석을 하시는 분들의 몸은 아주 조그만 탄수화물에도 바로 반응이 확 와버리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식단 조절이 얼마나 힘든지도 저희도 옆에서 보면서 조금 많이 속상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 아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이 아파서 오시는 게 저희한테는 그냥 해야 하는 일, 그런 업무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라요. 매일 보던 분들이니까 가족처럼 느껴지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붓기가 심한 날, 혈당 많이 오른 날 오시면 환자분들이 싫어할 거 알지만 저희가 가서 조금 왜 그렇게 많이 드시고 오셨어요? 응?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조금 애정 어린 그런 말씀을 건네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정말 많이 보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혈당 수치 싸움이 아니라 생활 습관, 루틴의 싸움이구나. 무슨 음식을 먹었냐 보다 다음날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리고 그 혈당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게 전날 전체 컨디션을 결정하는 것이구나 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항상 말씀을 드려요. 연말 외식 다녀오세요. 괜찮아요. 근데 다음날 아침 한 끼는 꼭 안정적으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회복 혈당, 회복하고 싶은 혈당의 수치를 딱 정해 놓으시라고요. 왜냐하면 목표가 있으면 스트레스도 덜 하고요.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이 회복 혈당에 다다를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정보들을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봐온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혈당 조절은 내 의지로 할 수 있지만요. 연말에 잡히는 회식, 외식, 약속은 사실 못 막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음날 아침 첫 끼만큼은, 그리고 회복 혈당만큼은 딱 정해놓고 안전하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붓기, 혈당 곡선, 컨디션, 피로감 다 여기서 갈리거든요. 그래서 연말 약속 많은 시기일수록 아침 첫 끼를 혈당 잡히는 밥으로 시작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내가 무조건 꽉 잡고 간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화이팅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힘을 주면서 오늘 또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도 희망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연말을 지켜줄 테니까요. 모두 건강한 연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 혈당, 이것 하나만큼은 꼭 목표를 정해 두시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뇨딸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선 신들의 음식이라 불렸고, 로마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불렀다는 꿀. 요즘처럼 추운 바람이 부는 겨울에 먹으면 보약이나 다름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설탕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것과는 달리 우리 당뇨인들에게 더없이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는 음식이라는 점이 매우 매력적인데요. 꿀에는 분명 단맛을 내는 당이 들어있는데 왜 혈당을 높여주지 않을까? 왜 당뇨인들에게 좋을까? 벌써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이 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꿀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혈당 조절이에요. 80% 이상이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미네랄과 비타민, 아미노산 같은 생리활성 물질이 아주 많이 풍부해요. 생리활성 물질이라는 건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화합물을 말해요. 이처럼 생리활성 화합물이 많아야 생체 기능이 더욱 좋아질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혈당은 설탕보다 더 느리게 천천히 올라가요. 혈당 지수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요. 꿀은 자연적인 감미료로 설탕보다 혈당 지수가 낮아요. 혈당 지수는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꿀의 혈당 지수는 약 58로 중간 정도에 속해요. 설탕이 약 65인 걸 감안하면 혈당 상승이 그래도 설탕보다는 비교적 느릴 수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건 연구로도 나와 있는데요.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룹에게는 물에 녹인 꿀 80g을 그리고 다른 그룹에게는 설탕 80g을 먹도록 한 건데요. 이렇게 6주 동안 먹은 후 나타난 결과가 놀라워요. 혈압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공복 혈당의 경우 꿀을 먹은 그룹의 혈당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데요. 평소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지만 저혈당 증상이 나온다 싶을 때는 꿀을 드시면 정말 도움이 돼요. 당뇨 환자의 경우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조절이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일부 사람들은 약을 너무 많이 복용하거나 밥을 너무 안 먹을 때도 많고요. 이때 갑자기 혈당이 쭉 내려가 버려서 저혈당이 오기도 하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증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15분 이내로 다시 빠르게 혈당을 올려야 되는데 이 순간에 꿀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당뇨가 있다고 하더라도 꿀을 하나씩은 집에 보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효능은 감기와 기침 증상을 완화해 주는 거예요. 사실 꿀은 아주 예전부터 감기에 걸려서 기침이 날 때 쓰는 민간요법에 많이 활용되어 왔는데요. 한의학에서도 꿀이 기관지와 폐를 부드럽게 해준다고 말하는데요. 이미 만성이 된 기침이나 아니면 목이 아픈 마른 기침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건 꿀이 가진 항균 기능 때문인데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 같은 수십 가지에 이르는 여러 박테리아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실제로 감기에 걸린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에서 이 꿀의 효과가 확실하게 확인되었는데요. 기침을 먹게 해주는 약 성분인 덱스트로메토르판보다 꿀이 기침을 더 잘 먹게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세 번째 효능은 피부 미용이에요. 아주 예전에 이집트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는 꿀을 우유에 타서 하는 목욕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피부에도 꿀은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가장 돋보이는 기능이 보습력인데 그래서 수분크림에 꿀을 재료로 사용하는 화장품들도 많아요. 실제로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꿀이 건조한 피부를 보습해주고 자외선으로 손상되는 것도 방지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꿀로 꿀피부 만드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렇게 좋은 꿀, 그럼 어떻게 먹어야 맛도 좋고 영양소도 다 얻어갈 수 있을까요? 아침 혹은 저녁에 꿀물을 한 잔 마시는 거예요. 맹물만 넣어서 심심하다 싶으면 레몬이나 계피를 넣어도 좋고요. 레몬을 넣으면 몸속에 독소를 제거할 수 있어서 항균 효과가 있고 혈당을 더 낮출 수 있어서 좋아요. 계피를 넣으면 지방을 빼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감기 기운이 있다 싶으시면 목에 좋은 배즙이나 생강즙을 넣어도 좋고요. 집에 분홍색의 히말라야 소금이 있다면 이것도 한번 약하게 타보세요. 이 소금에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춰줄 수 있거든요. 요즘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다면 꿀물에도 넣고 다른 반찬에 넣어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아침 식사하기 전에 마시면 잠도 더 잘 깨고 피로감을 물리칠 수 있어요. 장에도 좋고요. 저녁에 마셔두면 야식을 피할 수 있어 좋은데요. 단 음식이 당기는 것을 막아줘서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아무것도 첨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떠서 먹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처럼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는 10에서 12g 정도가 적당한데요. 숟가락으로 치면 하루 한 티스푼 정도예요. 한 숟가락 기준으로 64kcal라는 열량만 따지고 보면 설탕보다 높은데요.
그래서 절대로 많이 섭취하시지는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많이 섭취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고, 꿀 역시도 다양한 좋은 효능들이 있지만 많이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심하게 배가 아프면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과당이 너무 많아서 소장이 제대로 이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지속되면 위장 시스템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럼 자주 배가 불러오거나 가스가 차고 경련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설사도 자주 나타나고요. 당연히 혈당도 높아지겠죠. 위장뿐 아니라 구강질환도 일으킬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충치인데요. 실제로 한 연구를 보면 꿀 한 숟가락은 설탕 17g 정도와 비슷하다고 해요. 설탕을 한 티스푼 넘게 그냥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당연히 치아에 나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물에 타지 않고 그냥 먹을 경우 워낙 농축되어 있어서 그만큼 점착성이 강한데요. 그럼 이빨에 단단히 붙게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꿀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아예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 꽃가루 알러지가 있다면 먼저 검사를 통해서 꿀을 먹어도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꿀 자체가 꽃가루나 살충제 같은 여러 많은 화학 물질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피부가 부풀면서 가렵고 염증이나 발진, 두드러기 같은 방식으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게 돼요. 심각할 경우에 쌕쌕거리면서 숨쉬는 천명음이 나타나거나 호흡이 힘들어지고 삼키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는 쇼크인데요. 이걸 의학용어로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데요. 아마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수준의 쇼크는 당장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부작용을 줄이면서 영양소도 함께 얻으려면 꿀과 좋은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도 알아두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먼저 생강이에요. 아까 꿀물에 생강을 넣어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생강과 꿀이 만나면 폐나 기관지에 정말로 도움이 돼요. 만약 기침을 한다면 기관지와 폐가 촉촉해지는 역할을 하는 이 생강과 꿀의 조합 덕분에 최고의 보약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 더욱 좋은 이유가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찬 공기가 바로 코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런 찬 기운 때문에 기관지의 근육이 바짝 쪼그라들게 돼요. 이렇게 수축되어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기침인데요. 이때 생강은 혈액이 폐와 기관지에 잘 들어가도록 돕는 일을 해요. 그리고 찬 기운으로 건조해졌던 호흡기관의 점막도 다시 유연해지면서 촉촉해지고요. 두 번째는 배예요. 아마 배꿀찜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환절기에 많이 먹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이 만들어 먹기 딱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어요.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배 속을 파내고 그 안에 꿀을 넣고 푹 쪄내는 건데 이렇게 먹으면 달달한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속도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음료처럼 마시기 안성맞춤이에요. 조금 전 소개한 생강이나 대추를 같이 넣으면 그야말로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하고요. 계피 역시 꿀과 같이 드시면 통증을 관리할 수 있어요. 계피가 가진 가장 뛰어난 효능이 바로 이런 통증 완화거든요. 그래서 관절통이나 생리통, 손발저림, 수족냉증 같은 증상에 이로울 수 있어요. 덴마크의 한 대학에서 관절염을 앓는 2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이런 효과가 확인되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꿀과 계피를 같이 먹게 했더니 76명의 환자가 통증이 완화되는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그로부터 또 한 달이 지나서는 이전에 잘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했던 환자 다수가 통증 없이도 문제없이 움직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반면에 같이 먹으면 별로 좋지 않은 음식들도 있어요. 먼저 두유나 콩물 같은 콩으로 만들어진 식품인데요. 일단 콩으로 만들어진 음식에는 당연히 단백질이 많을 거고요. 반면 꿀에는 유기산이 많아요. 이 둘이 우리 몸속에서 만나면 침전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리고 이 침전물은 몸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다 빠져나가요. 또 꿀에 든 당과 콩에 든 섬유질이 서로 만나 엉키고 설키면서 소화에도 좋지 않아요. 배가 아프거나 설사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홍차나 녹차도 자제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런 차에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많은데 꿀과 별로 궁합이 좋지 않아요. 이 탄닌은 꿀에 든 철분과 만나면 탄닌 산철이라는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데요. 그런데 이 물질 역시 우리 몸속으로 흡수가 되지 않아요. 게다가 이렇게 탄닌 산철이라는 물질로 새롭게 만들어질 때 우리 몸속에 있던 철분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럼 당연히 철분의 양이 줄어들고 심각해지면 빈혈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꿀이 가진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궁합이 맞는 음식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좋은 꿀을 고르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흔히 꿀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바로 색과 향, 맛, 그리고 농도예요. 이 네 가지만 잘 살펴봐도 좋은 품질을 자랑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먼저 색은 엷고 약한 황금색을 띄어야 해요. 이때 빛깔은 선명해야 하고요. 만일 응고된 형태라면 흰색이 좋은데요. 붉은 빛이 나타날수록 신선도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향은 당연히 단맛이 나야 하고요. 농도는 수분이 21% 이하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농도는 너무 묽지 않으면서 적당히 점도가 있어야 해요. 스푼으로 떴을 때 쉽게 끊기거나 흘러내리지 않는 정도가 좋은데요. 다만 대체로 밀봉된 상태로 사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인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먼저 라벨이에요. 라벨에 성분표랑 원산지, 인증마크 이 세 가지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성분표는 설탕이나 액상과당 같은 인공적인 첨가물이 있는지 살펴보는 건데요. 100% 천연 꿀인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산지 역시 국내산 유기농인지 잘 알려진 해외 메이커인지 아니면 처음 들어본 곳인지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인증마크인데요. USDA나 KFDA 같은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면 좋아요. 좋은 꿀을 골랐다면 이번엔 보관에 신경 쓰면 좋은데요. 사실 꿀은 썩지 않는 식품이라서 유통기한이 정해진 게 없어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요. 워낙 당도가 높기도 하고 또 꽃꿀에 든 여러 가지 종류의 부패 방지 효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관법은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공기나 열, 직사광선, 습기 같은 이런 요소만 막아주는 거예요. 그럼 유통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특히 습기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데요. 꿀을 숟가락으로 풀 때 물이나 침 같은 액체가 묻지 않도록 해주셔야 곰팡이가 피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효모가 섞이면서 한순간에 벌꿀술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온도가 15도 아래로 내려가면 좋지 않은데요. 꿀 속에 든 당이 하얗게 굳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물론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꺼내 먹을 때만 45도에 맞춰서 중탕해도 상관은 없어요. 너무 높은 온도로 끓이면 효소나 영양분이 다 소실되니까 100도가 넘는 팔팔 끓는 물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건강에 좋은 꿀, 당뇨 저혈당 증상 시에 바로 먹으면 좋은 음식인 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추운 겨울 따뜻한 꿀물 한 잔 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기지가 않네. 이거 진짜 문제 있다.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아니 근데 177에서 184가 되면 네, 아무튼 멘붕이네요. 배증의 고구마. 영상을 업로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구마 하나 먹었는데 200 넘었어요. 고구마 혈당 지수 낮다더니 왜 이렇게 튀나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덜 오른다던데 진짠가요? 댓글 보면 이런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식단할 때 고구마로 버티는 분들 꽤 많으세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 다이어트 할 때 고구마를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먹을 때마다 뭔가 몸이 졸리기도 하고 이걸 먹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구마가 실온에 있을 때랑 그리고 냉장고에 있을 때 혈당 반응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온 고구마 130g, 냉장고에 보관했던 고구마 130g 이 두 개를 비교한 실험이에요. 동일한 고구마를 반으로 나눠서 같은 시간대, 같은 컨디션에서 30분, 60분, 120분 혈당을 측정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기대와 다르게 혈당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실험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최대한 공정한 조건에서 시작을 하려고 조금 애를 썼고요. 그래서 혈당이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온 고구마예요. 혈당이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이번에는 냉장고에서 하루 숙성한 고구마입니다. 확실히 단단하고 단맛이 좀 잠긴 느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뻑뻑한 식감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꺼낸 고구마가 제 취향에는 더 맞더라고요. 냉장 고구마 혈당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오늘 정말 당황스러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항 전분이 생기니까 원래 이제 이론대로라면 이게 훨씬 덜 올라야 되고 챗GPT나 이런 데 물어보면은 다 이제 냉장고구마가 30에서 50 정도 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대를 갖고 실험을 했는데 따뜻한 고구마가 훨씬 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문제 있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제가 내일 마지막으로 따뜻한 고구마를 한 번 더 삶아서 해볼 건데 이게 안 되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네요. 정말로 냉장고에서 보관한 고구마는 효과가 없는 건지. 내일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론상으로는 냉장고구마가 혈당이 더 낮게 나오고 실온에서 삶았다가 바로 먹은 고구마가 혈당이 한 70에서 80 더 높게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2번이나 해봤는데 결국 냉장고구마가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식후 30분은 냉장고구마가 조금 덜 올라갔는데 1시간째부터는 냉장 보관한 고구마가 혈당이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뇨 카페를 좀 찾아봤었어요. 그랬더니 사실 이미 많은 당뇨인 분들이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고구마를 먹었는데 크게 다르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항 전분 때문에 이런저런 거를 찾아보면서 원고를 작성을 했었는데 그게 모두 무색할 만큼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냉장고에 보관했던 고구마가 혈당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저항 전분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저항 전분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저항한다는 거거든요. 뭐에 저항하느냐라고 하냐면 소화에 저항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으로 변해서 혈당을 높이게 되는데 이 저항 전분이라는 게 있으면 바로 소화가 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부티르산이라는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 단세 지방산이 어디에 좋냐라고 하면은 혈당을 잘 내릴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혈당이 내려가는 역할을 하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번째로는 당뇨 있으신 분들 장 누수 있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도 염증을 낮춰주면서 혈관이 더 상처가 받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3번째, 혈중 독소를 낮춰주기 때문에 혈관에도 좋고 혈당에도 좋고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당뇨가 진행이 될 때 장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공부를 좀 하면서 알게 되다 보니까 그때 좀 장 누수가 있었거나 장내 유익균이 조금 부족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을 실험을 했는데 충분히 냉장 보관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까 궁금해서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4가지 이유를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실제로는 저항 전분 이거 하나만 보고 혈당이 막 크게 달라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 당일의 컨디션도 있고 전날 과식을 했는지 전날 저혈당이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고 공복 혈당도 체크를 했어야 했고 먹기 직전에 활동량은 어땠는지 먹는 속도나 씹는 정도 반찬 구성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해야 됐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제가 동일하게 가져가려고 하긴 했어요. 수면, 스트레스, 전날 과식도 하지 않았고 메뉴 거의 동일했고요. 정말 거의 동일하게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먹기 직전에 전혀 활동하지 않았어요. 먹는 속도나 씹는 정도도 정말 거의 동일한 컨디션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도 이게 좀 달라졌다라고 해서 이제 2번째 다르게 나온 이유를 살펴보면 고구마는 특히 품종, 조리 상태 변수폭이 크다고 했어요. 품종, 익힌 정도, 수분, 보관 방식, 먹는 온도 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에는 같은 고구마를 삶아서 반쪽을 나눠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품종과 익힌 정도, 수분 이거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보관 방식만 냉장고였느냐 삶아서 바로 먹었느냐 이것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조금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좀 와닿았던 거는 측정 타이밍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뜨거운 고구마는 30분에 피크가 오는데 냉장 고구마는 45분에서 60분에 피크가 와서 이 시간으로만 보면 오히려 냉장 고구마가 더 높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실제로. 뜨거운 거가 사실 30분 혈당이 더 빠르게 올라가긴 했어요. 그리고 1시간에서는 삶은 게 더 낮게 나왔고. 그래서 저항 전분 자체가 생기는 건 맞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 개인이 저 혼자 실험을 한 것일 뿐이고 수많은 연구들과 이론상으로 저항 전분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생긴다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 전분은 있으나 이게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다. 수면 상태나 호르몬 상태나 그날 기분이나 음식, 먹었던 것들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라서 제가 영상 촬영을 다 해놓고 지금 이렇게 급하게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하는 혈당 실험은 이론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제 몸을 데이터로, 제 몸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이론은 참고만 하고 진짜 기준은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더 유심히 살피자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혈당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당뇨가 있지만 내가 고구마를 좀 그래도 먹어는 보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양을 조금만 좀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실험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지금 한 135g 정도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50에서 100g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꾸로 식사법처럼 야채, 단백질 먼저 먹은 다음에 고구마를 드셔주시는 거예요. 제가 라면을 먹을 때나 다른 음식들을 먹을 때 거꾸로 식사법으로 직접 해봤거든요, 실험을. 그랬더니 실제로 정말로 효과가 있더라고요. 특히 계란을 흰자 2개, 그리고 노른자 1개 이렇게 먹은 경우에는 혈당이 평소보다 한 20 정도 덜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껍질째 드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껍질 안에 식이섬유가 꽤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소화 속도를 좀 늦춰줄 수 있도록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식후 운동 꼭 해주시라는 거예요. 저도 이 혈당 실험 하면서 실험이 끝나면 항상 실내 자전거를 탔거든요. 이게 혈당이 올라가는 건 눈으로 보이지만 우리 혈관이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겨나는 것들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당뇨인 분들 그리고 당뇨 가족력이 있거나 혈당이 조금 높으신 분들에게는 추후에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건강할 때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꼭 밥 먹고 10분 정도 제자리 걷기를 하거나 실내 자전거를 타고 있으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꼭 고구마를 드시고 난 후에는 식후 운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촬영할 때 녹화를 해두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조금만 시청해주세요. 사실 제가 이 영상 준비하면서 저희 엄마가 보내준 고구마로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고구마를 삶다 보니까 부모님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다가 부모님이랑 떨어져 산 지도 벌써 한 16년, 17년이 다 돼가는구나.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자주 나더라고요. 이제 부모님 집에 갔다가 제가 서울에 다시 올라갈 때 인사를 하고 부모님 뒷모습을 보는데요. 가끔은 저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졌어요. 아직 못 해드린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이 정말 슬프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식분들이 말은 잘 못해도 저랑 같은 마음일 거고 부모님도 역시나 같은 마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의사도 한의사도 약사도 아니고 그냥 예전에 일을 했었던 간호사이지만요. 저희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과 시청자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정말 진심입니다.
왜냐면요, 저희 아빠도 신경통, 염증 때문에 약을 10개 넘게 드시고 있고요. 엄마도 당뇨 23년 차로 약을 지금 최대한으로 드시고 계시니까 가족이 힘들어하고 좀 아픈 모습을 보면 그냥 제가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알아서 가족을 좀 지켜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것들, 다른 분들은, 다른 가정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채널을 더 열심히 운영을 하고 또 이렇게 직접 생체 실험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음식이 좋은지, 또 어떤 음식은 조심해서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 아마 우리 모두 다 같은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저의 이 마음이 여러분께도 조금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죠? 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지면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정말 많이 옵니다. 예전에 혈액투석실에서 일을 하면서 몸으로 많이 경험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늘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뜻하게 꼭 챙겨 입으시고요. 사랑하는 가족들 생각해서라도 오늘은 제자리 걷기 10분만이라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10분이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켜줄 거예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뇨딸이었습니다. 설탕은 조심하는데도 식후 혈당이 자꾸 튀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설탕만 피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혈당을 더 빠르고 크게 올리는 음식들이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매일 먹는 음식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아침 대용식품, 건강 간식, 다이어트 간식 중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드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히려 혈당을 확 올리는 주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설탕보다 더 위험한 음식 3가지를 공개하고 대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대체식품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식습관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딱 10분만 집중해보세요. 의외로 혈당을 올리는 음식 첫 번째, 통곡물 그래놀라. 통곡물이라니까 건강한 거 아닌가요? 통곡물 그래놀라나 오트밀 시리얼을 아침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다이어트에 좋다, 영양균형식, 이런 문구들만 보면 정말 괜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들이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꽤 위험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래놀라 제품들, 자세히 보면 설탕, 말토덱스트린, 말린 과일, 가공된 곡물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통곡물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고당지수 식품입니다. 이 제품들 중에서는 혈당 지수가 65에서 85인 제품도 흔하고요. 특히 공복에 이것만 드시면 혈당이 급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확 떨어지면서 졸림, 무기력, 피로감이 몰려올 수 있는데요. 이 그래놀라와 함께 먹는 말린 과일도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건포도, 크랜베리, 말린 바나나처럼 수분이 날아간 과일은 당이 농축되어서 한 입만 먹어도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게다가 무설탕, 오가닉이라고 쓰여 있어도 시럽, 당알콜, 당면이 들어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는 전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니까 괜찮아 하면서 양을 조절하지 않고 드시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일반 시리얼보다 당류 함량이 더 높은 그래놀라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핵심은 가공 방식입니다. 통곡물이라고 다 같은 통곡물이 아니고 어떻게 가공됐느냐, 어떤 첨가물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혈당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요? 바쁘지만 아침은 꼭 챙기고 싶으시다면 이 3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무화당 그래놀라. 설탕 대신 알룰로스로 단맛을 낸 제품으로 제가 여러 군데 찾아본 결과 무화당 제품이 가장 성분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 무슈콘. 포만감도 오래가고 간편해서 아침 대용으로 드시기 딱 좋아요. 저도 아침으로 무슈콘을 자주 먹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가당 두유. 앞에 두 제품들과 단백질을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 흡수를 천천히 낮출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매일 두유 99.9 무가당 두유를 드시면 이 효과를 제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구성만 바꿔도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확실히 줄일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진짜 몸에 좋은 아침 루틴으로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 믹스넛. 견과류는 혈당에 좋다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생아몬드, 호두, 병아리 콩처럼 불포화 지방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견과류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대표 간식입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우리가 흔히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집어오는 믹스넛 간식인데요. 이 믹스넛 속에는 견과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린 과일, 말린 망고, 건포도, 크랜베리, 설탕이 코팅된 땅콩, 초콜릿볼, 요거트 코팅 아몬드 이런 것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제품 뒷면 성분표를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요. 믹스넛이라고 쓰여 있어도 당류가 10g 이상인 경우도 많고 혈당 지수도 생각보다 높아서 식후 혈당이 50에서 80까지 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견과류 제품들은 작고 간편한 봉지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 봉지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생각 없이 드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뇨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섭취하는 제품들이 가장 큰 혈당 스파이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믹스넛 제품들은 왜 문제가 될까요? 말린 과일은 생과일보다 당분이 농축되어 있고 식이섬유는 대부분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당분은 빠르게 흡수되고 그 속도를 막아줄 섬유질은 사라졌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견과류 자체가 고열량 식품이다 보니까 말린 과일이랑 섞이게 되면 당과 지방 조합으로 혈당과 칼로리가 동시에 치솟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건강하게 먹는다라고 생각했던 간식이 혈당과 체중을 동시에 자극하는 이중 함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생견과류만 담긴 제품을 고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아몬드, 호두, 병아리콩, 캐슈넛처럼 한 가지 견과류로만 구성된 제품이 혈당 걱정 없이 먹기 좋습니다. 혹시라도 말린 과일이 포함된 제품을 사고 싶으시다면 무가당 건과일이 소량 들어간 그런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하루 섭취량은 30g 미만으로 꼭 제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손 한 줌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으로는 인테이크 닥터너츠 견과류 세트인데요. 설탕이나 시럽, 말린 과일 없이 정말 좋은 견과류만 골라 담은 제품입니다. 지퍼백 포장이라서 한 번에 다 먹지 않아도 되고 먹다가 잠깐 닫아둘 수 있는 것도 정말 실용적이고요. 하루에 한 봉지씩 간편하게 꺼내 먹을 수 있어서 혈당 걱정 없는 간식 루틴 만들기에도 딱 좋습니다. 세 번째, 무설탕 젤리 그리고 초콜릿. 무설탕이라고 써 있어서 샀는데 왜 혈당이 오르죠?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설탕 안 들어갔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젤리, 초콜릿, 에너지바를 고르셨다가 생각보다 혈당이 튀어서 놀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알코올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우리가 흔히 무설탕 간식이라 부르는 제품들에는 말티톨, 소르비톨, 자일리톨 같은 당알코올 성분이 들어갑니다. 표기상에는 설탕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도 이 성분들도 혈당을 실제로 올릴 수 있죠. 혈당 지수를 살펴보면 말티톨은 35에서 52, 자일리톨은 12, 소르비톨은 9입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덜 자극적이긴 하지만 양이 많아지면 누적 효과가 생깁니다. 특히 말티톨이 들어간 초콜릿은 혈당을 30에서 50 이상 올린 사례도 있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었다는 후기들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티톨을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제품이 롯데에서 나온 제로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무설탕 젤리나 다이어트 초콜릿 중에는 식이섬유가 거의 없고 단백질이나 지방도 부족해서 먹어도 빨리빨리 배가 고파지고 오히려 단맛에 더 예민해지는 제품들도 많다는 겁니다. 제품 후기들을 살펴보다 보면 조금만 먹으려고 했는데 어느새 다 먹었다. 이런 말들이 있죠? 이런 후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달달한 것이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에리스리톨이나 스테비아 기반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혈당 지수가 거의 0에 가까워서 혈당에는 영향이 거의 없으면서도 단맛은 충분히 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함께 있는 간식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요. 무설탕이어도 영양 구성이 탄탄해야 포만감도 주고 혈당도 덜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요. 타이타우 무설탕 다크 초콜릿 그리고 무슈콘입니다. 혹시라도 핫초코가 먹고 싶으시다면 무화당에서 나온 핫초코 분말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세 가지 디저트 루틴만 바꿔도 당 땡긴다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달달한 음식을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돌보는 루틴으로 가져오는 경험.
지금부터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댓글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 당뇨 환자에게 정말 무서운 건 달콤한 설탕 한 스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이건 건강식이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먹었던 음식이 혈당을 올리는 것, 그게 훨씬 더 위험한 일이었죠. 하지만 원인을 제대로 알게 되면 실천은 생각보다 쉬워집니다. 저도 다이어트를 할 때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건 살찌니까 먹으면 안 돼 하면서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제한하고 먹는다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서는 내가 도대체 먹을 수 있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나고 또 그런 생각들 때문에 폭식을 한 적도 되게 많았어요. 그 많은 시행착오를 2, 3년 동안 겪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건 완벽하게 하려는 것보다 조금씩 오래 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 중에서 이건 나도 매일 먹는데 싶은 게 있었다면 그 한 가지만 제가 제안드린 대체식품으로 바꿔보세요. 몸은 반드시 반응을 해줄 테니까요. 영상 아래 제품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직접 먹어보고 효과가 있었던 제품들을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고맙고 늘 응원합니다. 당뇨딸이었습니다. 연말 되니까 약속 많으시죠? 저희 엄마가 작년 연말에 이런 일이 있으셨어요. 친구분들이랑 모임 가셔서 해물찜을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혈당을 재봤는데 왜 이렇게 높지? 하셨던 거예요. 평소에는 108, 110 이렇게 나오는데 그날은 평소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거예요. 엄마 말로는 특별히 많이 드신 것도 아니고 평소처럼 양을 지켜서 드셨다는데 말이죠. 근데 아침에 눈 떴을 때 몸이 조금 무겁고 얼굴이 살짝 붓고 조금 피곤해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술도 안 드셨다는데 왜 그럴까? 근데 이게 저희 엄마만의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연말만 되면 공복 혈당이 120, 130에서 안 내려오고 얼굴은 퉁퉁 붓고 전날 회식 여파로 하루 종일 피곤해하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어제 술 때문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시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 원인이 따로 있더라고요. 실제로 연구를 보면요, 기름진 음식에 탄수화물까지 같이 먹으면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확 올라간다고 해요. 왜냐하면 간이 밤새 포도당을 더 만들어내거든요. 여기서 아주 잠깐만 우리 몸속의 원리를 딱 30초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걸 알아야 내 몸을 지킬 수 있거든요. 우리 간은 평소에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하나는 해독이고 하나는 또 혈당 조절이에요. 그런데 술이 딱 들어오잖아요. 간한테는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야, 알코올 독이 들어왔다. 하던 일 다 멈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간은 혈당 조절이고 뭐고 밤새도록 알코올을 해독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먹은 안주, 튀김, 전, 치킨 이런 탄수화물들이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는데 아무도 이걸 처리를 안 해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신 직후에는 혈당이 떨어지는 것 같다가 새벽이나 아침에 갑자기 반동해서 혈당이 미친 듯이 치솟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인에게는 술 자체보다 술과 안주 조합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겨울만 되면 아침 혈당이 더 잘 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겨울에는 우리 몸이 생존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이 기본적으로 더 많이 나와요. 이 콜티졸이 올라가면 간이 포도당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인슐린 감수성은 떨어지면서 아침 혈당이 평소보다 더 높게 유지가 돼요. 거기다가 날씨가 요즘처럼 추워지면 혈관이 자연스럽게 수축을 하게 되잖아요. 혈관이 좁아지니까 인슐린이 세포까지 이동하는 속도도 느려져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겨울에는 유독 아침 혈당이 더 잘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와요. 전날 뭘 먹었는지보다 다음날 아침 첫 끼를 어떻게 먹느냐. 이게 혈당 회복에 훨씬 더 결정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아침은 혈당 시스템이 가장 예민한 시간대이기 때문이에요.
밤새 처리를 못한 포도당이 아직 혈관에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아침에 탄수화물이 확 들어오면 혈당 스파이크가 한번 크게 일어나요. 근데 반대로 단백질 위주로 아침을 시작하면 속도가 잡히면서 혈당이 안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이 요즘 같은 연말에는요, 아침 첫 끼에 뭘 드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아침에 뭘 먹어야 할까요? 보통 술 먹고 난 다음 날에는 속 푼다고 누룽지, 죽, 햇반 이렇게 간편한 거 많이들 드시잖아요. 근데 이거 다 탄수화물 덩어리예요. 아침에 혈당 폭발하기 딱 좋다는 거죠. 특히 죽이나 누룽지 있죠? 이게 당뇨인한테는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쌀을 푹 끓여서 끈적끈적하게 만들었다는 건요, 이미 소화되기 좋게 다 분해를 해놨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입에 들어가는 순간 위에서는 소화를 하지 않아도 소장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소장에서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혈당이 엄청 빠르게 올라가요. 해장하려고 누룽지, 죽 먹다가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 맞고 혈당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 보면 요거트에 견과류 넣어 먹거나 시리얼 이런 것들도 많이들 드시는데요. 근데 이것들은 성분으로만 보면 완벽합니다. 근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제 저녁에 술 마시고 속 쓰린데, 날도 추운데 차가운 요거트로 해장이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니 해도 우리 한국인은 뜨끈한 밥에 국물 들어와야 뭔가 한 끼 제대로 먹었다,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숙취 때문에 뜨끈한 거 먹고 싶은데 흰쌀밥, 누룽지는 혈당 폭탄 맞고 잡곡밥은 소화가 조금 안 돼서 꺼끌꺼끌하고 속도 불편하고, 도대체 뭘 먹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술 마신 다음 날에는 위장 기능도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잘못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고 화장실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열심히 찾아보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바로 우리가 자주 먹는 밥, 이 밥을 바꿔보자 라고 말이죠. 그러면 밥을 어떻게 바꾸는데 생각이 들 텐데요. 탄수화물로만 채운 밥이 아니라 단백질과 함께 균형 잡힌 밥, 그런 밥을 먹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요, 쌀알 사이사이에 단백질이라는 그물망을 쳐주자는 거예요. 원래 흰쌀밥은 먹자마자 당이 빠르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단백질이 같이 들어오면 당을 천천히 내놓게 되거든요. 해장에 필요한 따뜻한 밥은 먹으면서 혈당 스파이크는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한 거죠. 사실 연말에는 반찬 조절하기도 어렵고요. 외식도 많고 야식도 잦아지거든요. 그래서 딱 하나, 집에서 먹는 밥, 이 밥을 단백질이랑 같이 먹어보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하나만 바꿔도 혈당이 정말 안정되니까요. 아니 그걸 누가 모르냐, 뭐 이렇게 뻔한 걸 얘기를 하냐 싶으실 수도 있지만요,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뇨는 오로지 약만으로는 해결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생활 습관을 고치는 쪽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뇨는 생활 패턴 전체가 만들어내는 병이잖아요. 실제로 당뇨 관련 책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당뇨는 식습관 병이다. 증상만 누르는 약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식사 관리가 잘 되고 혈당이 안정적이고 합병증이 없다면 절제된 음주는 괜찮다라고 말이죠. 대신에 안주 선택이 혈당을 결정한다고요. 결국 당뇨는 연속성의 병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쌓이고 매일매일 조금씩 회복되고, 작은 습관 하나가 다음날, 다음 주 컨디션을 바꾸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회복할 수 있는 아침 첫 끼, 회복 끼니였어요. 아침 첫 끼는요,
하루 혈당선을 결정하는 출발점이에요. 탄수화물 위주로 시작하면 스파이크가 2차로 시작되고 단백질 기반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돼요. 연말처럼 일정이 흐트러지는 시기일수록 이 첫 끼 버튼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혈액투석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오시는 분들의 거의 98%가 당뇨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진짜 연말만 되면 다들 얼굴이 붓고 체중이 엄청 좀 늘어난 상태에서 오시는 거예요. 투석하기 전과 투석 후에 몸무게를 재야하기 때문에 투석 전에 몸무게를 재실 때 제가 조심스럽게 옆에 가서 여쭤보거든요. 오늘 조금 무거우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다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붕어빵 먹었어. 호떡이 너무 먹고 싶어서 참다가 먹었지. 2개 먹었어, 2개. 모임 있어서 술 마셨어요. 뭐 이렇게 다들 말씀을 주세요. 사실 그 중에는 그냥 붓는 정도가 아니다 싶은 분들도 조금 있었어요. 반지를 끼고 오시던 분 같은 경우에는 반지가 이게 안 빠질 정도로 손이 조금 붓거나 신발이 꽉 껴가지고 슬리퍼를 신고 오시거나 눈 위쪽에 여기 눈두덩이라고 하나요? 여기가 수분이 찬 게 보여서 조금 평소보다 탱탱해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보일 때마다 조금 마음이 많이 철렁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음식을 잘못 먹었다라는 문제로 끝나진 않기 때문이에요. 투석을 하시는 분들의 몸은 아주 조그만 탄수화물에도 바로 반응이 확 와버리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식단 조절이 얼마나 힘든지도 저희도 옆에서 보면서 조금 많이 속상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 아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이 아파서 오시는 게 저희한테는 그냥 해야 하는 일, 그런 업무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라요. 매일 보던 분들이니까 가족처럼 느껴지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붓기가 심한 날, 혈당 많이 오른 날 오시면 환자분들이 싫어할 거 알지만 저희가 가서 조금 왜 그렇게 많이 드시고 오셨어요? 응?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조금 애정 어린 그런 말씀을 건네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정말 많이 보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혈당 수치 싸움이 아니라 생활 습관, 루틴의 싸움이구나. 무슨 음식을 먹었냐 보다 다음날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리고 그 혈당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게 전날 전체 컨디션을 결정하는 것이구나 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항상 말씀을 드려요. 연말 외식 다녀오세요. 괜찮아요. 근데 다음날 아침 한 끼는 꼭 안정적으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회복 혈당, 회복하고 싶은 혈당의 수치를 딱 정해 놓으시라고요. 왜냐하면 목표가 있으면 스트레스도 덜 하고요.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이 회복 혈당에 다다를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정보들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봐온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혈당 조절은 내 의지로 할 수 있지만요. 연말에 잡히는 회식, 외식, 약속은 사실 못 막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음날 아침 첫 끼만큼은, 그리고 회복 혈당만큼은 딱 정해놓고 안전하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붓기, 혈당 곡선, 컨디션, 피로감 다 여기서 갈리거든요. 그래서 연말 약속 많은 시기일수록 아침 첫 끼를 혈당 잡히는 밥으로 시작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내가 무조건 꽉 잡고 간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화이팅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힘을 주면서 오늘 또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도 희망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연말을 지켜줄 테니까요. 모두 건강한 연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 혈당,
이것 하나만큼은 꼭 목표를 정해 두시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뇨딸이었습니다. 당뇨 전 단계이거나 이미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라면 매번 음식을 먹을 때마다 혈당이 오를까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빵이나 떡 같은 탄수화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식사 때마다 혈당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심하실 거예요. 잘못 먹으면 혈당이 너무 많이 오를 수도 있고 건강에 좋다는 음식도 나에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니까요.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엄빠들은 특히나 더 건강한 식단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당뇨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 매번 직접 먹어보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20년 동안 당뇨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었던 비결, 당뇨에 좋은 음식 2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가족이나 지인 중에 당뇨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당뇨에 좋은 음식 첫 번째, 나또예요. 나또의 효능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혈당 조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나또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아줘요.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 변동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식이섬유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식사 후 혈당이 천천히 올라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또 식이섬유는 인슐린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데요. 인슐린이 혈당을 더 쉽게 조절할 수 있게 해주고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도 낮출 수 있어요. 나또가 정말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까 궁금해서 제가 직접 혈당에 관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나또와 함께 식사했을 때 혈당과 인슐린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본 연구가 있더라고요. 결과가 흥미로워서 꼼꼼하게 봤는데요. 저희 엄빠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이 논문에서는 A, B 2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했어요. A 그룹은 흰 쌀밥 200g에 나또 50g, 마 40g을 함께 먹었고 B 그룹은 흰 쌀밥 200g에 삶은 콩, 감자, 브로콜리를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식사 후 15에서 30분마다 3시간 동안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측정했어요. 나또를 먹은 그룹은 혈당이 최고 6으로 나왔고 B 그룹은 6.8로 나왔어요. 인슐린 농도도 A그룹은 262, B그룹은 360으로 나또를 먹은 그룹이 훨씬 더 낮았어요. 수치만 봐서는 그래서 이게 어쩌라는 거지 싶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또를 식사 시에 함께 먹으면 혈액 속에 혈당이 많지 않다. 즉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서 서서히 내려간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흰쌀밥에 야채만 먹을 때보다 나또를 함께 먹으면 혈당이 덜 올라가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꼭 당뇨 있으신 엄빠들이 아니더라도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에 조금은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다이어트를 18년 정도 해왔는데 저 또한 식단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알아낸 걸로는 아침에 단 음식을 먹으면 그날 하루 종일 음식이 당긴다 였어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빠르게 떨어지게 되니까 배가 고프고 그렇게 먹게 되고 또 졸리고 먹고 자고 먹고 이걸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날은 하루 종일 먹을 것만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폭식하는 날들이 많아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엄빠들도 아침 식사만큼은 꼭 건강하게 챙기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나또의 효능 2번째로 이제 넘어갈게요. 나또의 효능 2번째는 심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점이에요. 나또에는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효소는 혈전을 분해하는 역할을 해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죠. 혈전은 혈관을 막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나토키나제는 이런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고 이미 생긴 혈전도 녹여서 혈액이 잘 흐르도록 도와줘요. 또 이 효소는 혈압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어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도 유익할 수 있어요. 나또의 효능 세 번째, 뼈 건강 강화. 나또에는 비타민 K2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 K2는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타민 K2 덕분에 뼈 밀도가 높아져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질 수 있는데 비타민 K2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줘서 뼈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또 이 비타민은 혈관에 칼슘이 쌓이는 것도 막아줘서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리고 나또는 발효 음식이라서 장 건강에도 좋아요. 나또에 있는 유익한 균들이 소화를 도와주고 소화 불량이나 장 관련 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죠. 이렇게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 나또,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나또는 먹기가 간단해요. 밥이랑 같이 먹거나 샐러드에 올려서 먹으면 좋아요. 여기에 간장이나 겨자를 넣어 먹으면 맛이 더 풍부해지고요. 나또 특유의 냄새가 부담스러울 때는 김치 같은 발효식품과 함께 넣어서 먹으면 냄새가 덜 나서 즐길 수 있어요. 이렇게 나또를 여러 방법으로 먹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아요. 나또도 적당히 먹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 K2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또 나또는 발효 음식이라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처음 먹을 때는 조금씩 테스트할 겸 드셔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는 나또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좋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김은 나또의 끈적한 질감과 강한 향을 부드럽게 중화해주는 음식이에요. 나또의 고소한 맛과 김의 바삭한 식감이 잘 어우러져서 나또를 더 쉽게 먹을 수 있게 도와줘요. 김에 나또를 싸 먹으면 나또의 특유의 향이 줄어들고 풍미가 더해져서 입맛을 돋우는 데도 좋아요. 또 김에 싸서 먹으면 손으로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바쁜 아침에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김과 나또를 함께 먹으면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나또와 잘 어울리는 음식 두 번째는 계란인데요. 계란은 나또랑 정말 잘 어울려요. 특히 날계란을 나또에 섞으면 나또 특유의 향이 줄어들고 식감도 부드러워져서 먹기가 더 쉬워져요. 계란의 고소한 맛이 나또와 어우러져서 깊은 맛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밥에 나또와 계란을 함께 비벼 먹으면 단백질이 풍부하고 영양가 있는 한 끼가 완성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건강식은 바쁜 아침이나 식사 대용으로도 제격이에요. 나또와 어울리는 음식 세 번째로 파도 좋은데요. 잘게 썬 파를 나또에 넣으면 파의 상큼한 향과 아삭한 식감이 더해져서 나또를 먹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특히 파는 나또에 발효된 향을 줄여줘서 나또 향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또 파에는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건강에도 좋아요. 이렇게 파와 나또를 함께 먹으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좋은 조합이 돼요. 이제 나또와 잘 어울리는 음식들을 알았으니까 반대로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들도 알아봐야겠죠? 나또와 나쁜 궁합 첫 번째는 시금치예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나또에 있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나또와 시금치는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당분이 많은 음식이에요. 나또와 설탕이나 시럽 같은 당분이 많은 음식을 함께 먹으면 나또의 혈당 조절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당분이 많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서 당뇨 관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은 나또에 있는 비타민 K와 같은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또 알코올은 혈당 조절에도 좋지 않아서 나또와 함께 먹는 건 피하는 게 좋아요. 이런 음식들은 나또의 좋은 효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이제는 좋은 낫또 고르는 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좋은 낫또를 고르기 위해서는 신선도와 발효 상태를 잘 확인해야 돼요. 낫또에서 끈적한 점액이 충분히 나오고 발효된 특유의 냄새가 나는 제품이 좋아요.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자연 발효된 낫또를 선택하는 게 더 건강에 좋아요. 요즘은 저염 낫또도 많이 나와 있어서 소금과 설탕이 적게 들어간 제품을 고르면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어요. 낫또를 올바르게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보관법을 알려드릴게요. 낫또는 냉장 보관이 기본이에요. 발효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두면 낫또의 맛이 더 깊어져요. 다만 너무 오래 보관하면 발효가 지나쳐서 맛이 변할 수 있으니까요. 유통기한 안에 먹는 게 중요해요. 낫또는 냉동 보관도 가능하지만 해동할 때는 전자레인지보다는 실온에서 천천히 녹이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낫또의 맛과 영양을 잘 유지할 수 있어요. 당뇨에 좋은 음식 두 번째, 요거트예요. 요거트에도 다양한 효능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세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거트의 효능 첫 번째, 저당질 식품. 요거트는 저당질 식품으로 혈당을 천천히 올려줘요. 특히 그릭 요거트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요거트는 당뇨 관리에 더 좋아요. 단백질이 많으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는 단백질이 소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식사 후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아줘서 당뇨 환자에게 매우 유리해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면 혈당 변동이 줄어들어서 더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또 요거트는 포만감을 줘서 가식을 막아주니까요. 혈당 관리에 더 도움이 되겠죠. 제가 이 내용이 정말 맞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2014년에 미국에서 2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어요. 그 결과 일주일에 200g 이상 요거트를 먹는 사람들은 거의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12%나 낮았다고 해요. 특히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나 과일이나 꿀을 조금 넣어서 단맛을 더한 요거트가 건강한 식단에 좋은 선택이라고 하니까요. 시중에 무가당 요거트를 선택하시면 엄빠들도 혈당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요거트의 효능 두 번째, 장 건강 개선. 요거트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줘요. 유익균이 많아지면 소화도 잘 되고 당뇨 환자에게 중요한 당 흡수 과정도 잘 조절돼요. 이 말은 장에서 포도당 흡수가 잘 관리돼서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또 프로바이오틱스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인슐린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혈당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요거트를 꾸준히 먹으면 당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요거트의 효능 세 번째, 심혈관 건강 개선. 요거트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칼슘은 혈관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도움을 주고 마그네슘은 근육과 혈관 기능을 지원해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줘요. 특히 당뇨 환자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요거트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런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요거트는 심장과 혈관 건강을 개선하면서 혈당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효과적이에요. 이제 요거트의 다양한 효능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먹으면 더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을지 알아보면 좋겠죠. 요거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어요. 무가당 요거트를 선택한 후에 신선한 과일이나 견과류를 넣어서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챙길 수 있어요. 요거트를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스무디에 넣어서 간편하게 즐기는 방법도 있고요. 아침 식사로는 요거트를 오트밀과 섞어 먹으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돼서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저녁 식사 대신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서 드시는데요.
저녁으로 먹기에도 부담이 없고 요거트가 장 건강에도 좋다 보니까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건강한 요거트를 여러 방식으로 즐길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우리가 먹는 요거트는 대부분 안전하기는 하지만 당분이 많이 들어간 요거트는 피하는 게 좋아요. 특히 가당 요거트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는 좋지 않아요. 또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요거트를 먹고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겪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요거트를 고를 때는 저지방이나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요거트를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좋은 궁합 음식들도 알아볼게요. 요거트와 좋은 궁합 첫 번째, 베리류. 베리류는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베리류에 있는 항산화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심장을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어요. 또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유지해줘서 과식을 막는 데도 유익하죠. 베리의 상큼한 맛과 요거트의 부드러운 질감이 잘 어우러져서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간식이나 아침 식사로 제격이에요. 요거트와 좋은 궁합 두 번째, 견과류.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이 많아서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불포화 지방은 심장 건강에 좋고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요거트와 견과류는 간단하면서도 영양소가 균형 잡힌 식사로 이상적이에요. 견과류의 바삭한 식감과 요거트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져서 맛도 훌륭한 조합이 되죠. 요거트와 좋은 궁합 세 번째, 오트밀. 오트밀을 요거트에 넣으면 식이섬유가 더 많아져서 소화와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해서 변비를 예방하고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줘요. 오트밀은 부드러운 씹는 식감은 요거트의 크리미한 질감과 잘 어우러져서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특히 오트밀과 요거트는 영양이 균형 잡힌 아침 식사로도 좋은데요. 바쁜 아침에도 간편하게 건강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서 저도 자주 먹고 있는 조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나쁜 궁합을 알아볼게요. 요거트와 나쁜 궁합 첫 번째, 과일 주스. 과일 주스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요거트의 혈당 안정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특히 시중에 판매하는 과일 주스는 당분이 높기 때문에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혈당이 더 빠르게 오를 수 있어요. 가당 시리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시리얼도 요거트와 좋은 궁합은 아니에요. 시리얼 속의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이 요거트의 혈당 조절 효과를 방해할 수 있어요. 튀긴 음식도 좋지 않은데요. 튀긴 음식은 요거트의 소화와 장 건강에 좋은 영향을 방해할 수 있어요. 기름진 튀긴 음식이 요거트와 같이 섭취되면 소화를 어렵게 만들어서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런 음식들과 함께 먹는 걸 피하면 요거트를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어요. 이제는 좋은 요거트를 고르는 법도 알아볼게요. 좋은 요거트를 고르려면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무가당이나 저지방 제품을 선택하고 첨가물이 적은 제품이 더 건강에 좋아요. 유산균 함량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유산균이 많을수록 장 건강에 더 유익하답니다. 특히 프로바이오틱스가 살아있는 생유산균 제품을 선택하면 효과가 더 좋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요거트를 골랐다면 보관하는 방법도 알아두셔야겠죠?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요거트는 반드시 냉장 보관해 주셔야 돼요. 유통기한을 지켜서 먹는 것이 중요하고 개봉 후에는 가급적 빠르게 섭취해 주셔야 돼요. 한 번에 다 먹지 못할 경우에는 뚜껑을 잘 밀봉해서 공기와의 접촉을 줄이면 유산균이 더 오래 살아남아서 건강하게 더 드실 수 있어요. 장기간 보관해야 된다면 냉동 보관도 가능하지만 해동 후에는 유산균이 죽을 수 있으니까요. 어찌됐든 되도록 빨리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당뇨에 좋은 음식, 나또, 그리고 요거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당뇨를 20년 넘게 관리하면서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는데요. 이 두 가지 음식을 정말 자주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혹시라도 달달한 고구마 생각이 많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고구마가 먹고 싶은데 혈당이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으면서 고구마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실제 당뇨 환자들이 이야기한 혈당 스파이크 정말 심하게 오는 의외의 음식 10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이미 다른 영상에서 소개된 음식들은 제외하려고 노력했고요. 최소 1년 차부터 최대 25년 차까지 당뇨 환자분들이 실제로 혈당 스파이크 맞았던 음식들을 고르고 골랐으니까요. 혈당 걱정되신다면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0가지 다 소개해드리려면 오늘은 마음이 조금 급하니까요.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콩물. 콩물은 콩으로 만들어서 괜찮을 것 같지만 의외로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탄수화물 때문이에요. 콩에는 천연 당분과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탄수화물들이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변해서 혈당이 오를 수 있어요. 두 번째, 식이섬유가 파괴되기 때문이에요. 식이섬유는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콩을 갈 때 식이섬유가 일부 파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콩물을 만들면서 식이섬유가 줄어들어서 혈당이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콩물 한 컵을 마신 후에 혈당이 80에서 150 이상으로 올라간 사례도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설탕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중에 판매되는 콩물 중에는 설탕이 포함된 제품이 많고 시장에서 갓 만든 콩물에도 간혹 설탕이 첨가되기도 해서 주의가 필요해요. 콩물은 가능하면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직접 만들기 어려우시면 메일두유 99.9 같은 제품으로 대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결론적으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콩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한 컵 정도씩 적당히 드시는 게 좋아요.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의외의 음식 두 번째, 돼지감자. 돼지감자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서 당뇨병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혈당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성분은 없지만 췌장의 기능을 촉진해서 인슐린 분비를 돕는 역할을 한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또 이눌린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줘서 실제로 당뇨 환자에게 유익한 면이 많아요. 하지만 이 돼지 감자 자체가 탄수화물 식품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오를 수 있어요. 실제로 돼지 감자를 먹고 혈당이 올랐다는 분도 계시고요. 돼지 감자 자체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아예 먹지 않는다라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돼지 감자는 적당량, 내 혈당을 봐가면서 섭취하시는 게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돼지 감자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만성 신장병을 앓고 있는 당뇨 환자라면 칼륨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많이 드시면 좋지 않겠죠?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돼지 감자를 즙으로 섭취할 경우에도 혈당이 오를 수 있어요. 즙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줄어들고 당 성분이 농축되면서 당도가 올라가니까요. 즙보다는 자연 그대로 섭취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의외로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 세 번째, 월남쌈. 월남쌈의 주재료인 라이스페이퍼는 혈당 지수가 80으로 정말 높은 고혈당 지수 식품에 속해요. 이걸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 정도가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쌀로 만든 얇은 피인 라이스페이퍼는 소화 과정에서 탄수화물이 분해되면서 혈당을 상승시켜요. 그래서 월남쌈을 드실 때는 라이스페이퍼를 반 정도만 잘라서 드시거나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 월남쌈을 달콤한 소스와 함께 먹으면 혈당이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는데요. 달콤한 소스에는 설탕이나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소스는 최소한으로 사용을 해주세요. 아니면 요즘 저당 소스 많으니까요.
저당 소스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혈당 올리는 의외의 음식 네 번째, 밤. 밤은 혈당 조절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고 당화 혈색소 수치와 공복 혈당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또 밤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다른 단 음식에 비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 편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 밤에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편인데요. 특히 천연 당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달콤한 맛이 나고 섭취 시에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혈당을 높일 수 있어요. 찐밤의 혈당 지수는 57.8, 군밤은 54.3으로 찐밤이 약간 높아요. 군밤은 구워도 혈당 지수가 크게 상승하지 않는 점이 조금 특이하긴 해요. 다만 군밤은 100g당 162kcal로 열량이 낮은 편은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주성분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거나 혈당 관리를 하는 분이시라면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아요. 혈당 올리는 의외의 음식 다섯 번째, 크래미. 크래미는 어묵처럼 생선을 갈아 만든 가공식품이에요. 게살 맛을 내도록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생선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있어요. 특히 크래미에는 전분이 필수 재료로 포함되는데요. 전분은 탄수화물이다 보니까 많이 드시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또 크래미는 나트륨 함량이 높은 편이라서 많이 드시면 혈압에 좋지 않을 수 있는데요. 고혈압이 있거나 나트륨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분들은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아요. 적당히 드신다면 크래미는 간편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지만 혈압이 있으신 분은 조심해서 드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크래미를 구매할 때는 100g당 탄수화물이 11g 이하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탄수화물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많으니까요. 이 부분은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의외로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 여섯 번째, 연근. 연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또 소화가 천천히 되도록 도와주기도 해요. 덕분에 다른 탄수화물 음식에 비해서 혈당이 서서히 오르는 편이긴 한데요. 연근의 혈당 지수는 38로 낮은 편이에요. 또 연근에 함유된 뮤신 성분은 체내 당질 분해 속도를 조절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소화가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혈당이 서서히 오르는 것도 장점이에요. 이렇게만 보면 연근은 저칼로리 식품이어서 당뇨에 너무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연근은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섭취하면 혈당이 오른다고 해요. 특히 다른 것도 아니라 이 녹말 성분이 많기 때문에 몸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되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연근이 의외의 음식이라면서 안 먹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적당량 드시는 게 좋아요. 이건 저도 찾아보면서 정말 놀랬던 의외의 음식이니까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주의해서 드세요. 의외로 혈당을 올리는 음식 일곱 번째, 카레. 카레는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여러 요인이 있어요. 먼저 카레에 들어가는 감자, 당근, 양파 같은 채소들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요. 그리고 카레가루 자체에도 전분이나 밀가루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서 소화되면서 혈당을 높일 수 있어요. 또 보통은 카레랑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때 밥의 탄수화물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밥과 카레를 같이 먹으면 혈당 상승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카레를 평생 동안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혈당을 덜 올리면서도 카레를 맛있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밥 대신 현미밥을 선택하거나 채소와 함께 먹는 게 좋아요. 또 감자 같은 고탄수화물 재료는 조금 줄이시면 좋고요. 대신에 두부를 넣거나 고기를 조금 더 챙겨 먹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드시면 좋겠죠. 두 번째, 너무 매운 카레는 피해주세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식욕이 당기고 식욕이 당기면 과식하게 되어서 혈당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운 카레는 피해주세요. 세 번째, 설탕이나 당분이 첨가되지 않은 카레를 선택하세요. 시중에 파는 카레 가루에는 전분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 스파이크 올 가능성이 정말 높으니까요.
하우스 바몬드 카레라고 고형 카레 제품을 사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쿠팡에서 하우스 바몬드 카레 검색해보시면 돼요. 혈당 올리는 의외의 음식 8번째, 샤브샤브. 샤브샤브는 다양한 해산물과 육류, 채소가 있어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에요. 하지만 샤브샤브를 먹고 난 후에 흔히 곁들이는 칼국수, 죽이 혈당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칼국수 한 그릇에는 각설탕 26개에서 40개 분량의 당질이, 쌀죽 한 그릇에는 각설탕 33개에서 34개의 당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죽은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당질이 빠르게 몸에 흡수되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샤브샤브를 드실 때는 칼국수나 죽 대신 고기나 해산물을 추가해서 드시면 좋아요. 정 칼국수나 죽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앞접시에 덜어서 적정량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드신 후에는 꼭 산책을 다녀오시고요. 의외로 혈당 올리는 음식 9번째, 잡채. 잡채가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이유는 바로 탄수화물 함량 때문인데요. 잡채는 당면이 주 재료로 들어간 탄수화물 음식이라서 혈당이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잡채 한 접시의 칼로리가 약 204 정도 되는데 여기에 밥 한 공기를 더하면 열량도 높고 탄수화물 폭탄이 돼요. 이렇게 드신 날에는 무조건 나가서 걸으셔야 되겠죠. 또 고기나 다른 반찬을 추가하게 되면 하루 권장 열량이 2000에서 2500 칼로리를 쉽게 초과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살찌면서 혈당도 오르는 정말 최악의 음식이 되는 거죠. 또 잡채의 주재료인 당면은 혈당 지수가 100이나 돼서 혈당 스파이크가 심하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잡채를 드실 때는 당면을 빼고 버섯, 시금치, 양파, 당근, 파프리카 같은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게 좋아요. 채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요. 혹시라도 당면을 빼고 먹는 게 어려울 것 같다 생각되신다면 곤약면이나 두부면 등 건강하게 나온 면들을 사용해 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요즘은 저당으로 만들어진 소스도 많이 나오니까요.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찾아보시고 먹고 싶은 음식을 조금 더 건강하게 드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작정 참기만 하면 더 먹고 싶어지니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태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의외로 혈당을 올리는 마지막 음식, 초장. 초장은 설탕과 식초를 섞어 만든 소스로 혈당을 올릴 수 있어요. 초장에는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먹으면은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데요. 특히 초장에 들어있는 설탕이나 물엿은 쉽게 소화되고 혈당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거나 혈당을 조절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요즘 방어나 과메기가 제철이라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회를 드실 때는 초장 양을 적당히 조절하고 너무 많이 찍어 먹지 않는 게 좋아요. 또 필요하시다면 요즘 저당 초고추장도 많이 나오니까요.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면 좋겠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음식들을 먹지 않는데도 혈당이 올라간다, 이상하다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채소나 고기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혈당이 올라가니까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10가지 음식을 평소에 드시지 않는데도 혈당이 올랐다면 이 2가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너무 배부르게 먹진 않았나? 생각해 보세요. 채소나 고기도 많이 먹게 되면 탄수화물이 조금씩 축적되면서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고기를 많이 먹으면 식후 2시간이 지나서도 혈당이 높게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경우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혈당이 많이 오르는 2번째 이유는 양념이나 소스를 많이 드신 건 아닌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음식이라도 양념이나 소스를 많이 추가하면 탄수화물 함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샐러드는 당뇨에 좋은 음식인데 달달한 드레싱을 뿌리면 혈당이 올라가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비빔밥도 채소와 계란을 넣어서 적당량으로 드시면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는데 여기에 고추장을 넣으면 혈당이 많이 오르는 음식이 되겠죠.
이렇듯 당뇨인들이 자주 실수하시는 부분이 바로 양념과 소스인데요. 비빔밥에 고추장, 샐러드에 드레싱, 생선회에 초고추장 등 익숙한 음식이지만 의외로 혈당을 정말 많이 올리는 음식들이니까요. 특히 회를 먹을 때는 이 초고추장을 정말 주의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양념이나 소스를 우리가 아예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도 회를 먹을 때 초장을 안 먹으면 무슨 맛으로 먹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 먹는다 라기보다는 먹기는 먹되 가능한 줄여서 먹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빔밥을 드실 때 고추장을 반 정도 덜어내거나 생선회를 초고추장 대신에 간장에 살짝 찍어서 먹거나, 그게 아니면 요즘 시중에 판매하는 저당 초고추장이 있으니까 그걸 조금 챙겨가서 드신다거나 하면 되겠죠. 눈치 보여서 어떡하냐 싶으시더라도 그렇게 챙겨서 드시고 나면 혈당이 그나마 괜찮아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 관리 하시는 거를 권유드려요. 내 몸 내가 챙기지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게 사실이잖아요. 결국 음식뿐만 아니라 양념과 소스도 혈당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 아시면 앞으로 혈당 관리 하실 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당뇨에 좋지 않은 음식 10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말 의외의 음식들이 많아서 저도 찾아보면서 많이 놀라기도 했어요. 특히 요즘 방어철이라서 초장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영상 준비하면서 좀 마음을 가다듬었달까요? 우리 엄빠들도 이 10가지 잘 기억해 두시고 가급적 건강한 대체제로 드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